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가자지구까지 소유하겠다는 비상식적인 구상을 밝힌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인종청소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가자지구를 재개발해서 중동의 리비에라, 즉 휴양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것은 트럼프 특유의 성동격서식, 매드맨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얻어내려는 것은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가자지구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선 칠레 산티아고 연결할 텐데요. 올해 말 칠레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인물들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미국의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이번 주에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돈을 희토류 등의 자원으로 돌려받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CBS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5일에서 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53%, 부정평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높은 지지율이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보단 낮은 편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물가와 관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를 가로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넷자림 회랑은 지중해에서 반대편 이스라엘 국경까지 이어지는 약 6km 길이의 통로인데요.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북부로 귀환하려면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인질 전원 석방을 핵심으로 하는 2단계 휴전 협상이 3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은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이틀 연속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화재 발생 지점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첫 번째 화재 차량에선 나치를 멈춰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술적 문제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방화와 두 화재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3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독일 대안당을 전폭 지원해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흔들리는 WTO 체제. 네,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흔들린다는 건데요. 네.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나 11일에 다수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방안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앞서 올 4월까지 주요 국가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편 관세에 이어서 이제 상호 관세도 도입이 되는 겁니다. 이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품에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네. 일단 그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미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무역 적자 문제라던가 특정 품목의 불균형 교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상호 관세라는 게 그런데 세계무역기구 즉 WTO 체제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상호 관세를 대폭 부과하면 그동안 국제 통상의 기준으로 통했던 WTO 체제 즉 다자무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WTO 체제에는 왜냐하면 각국이 사전에 합의했던 최대 관세율을 초과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경제 매체인 배런스는 상호 관세 및 통상 전쟁으로 관세율이 광범위하게 오른다면 이건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원칙을 뒤집는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이기 행정부 상관 안 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예. 비록 30일간 유예를 두기로 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중국에도 4일부터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목록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된 거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통상 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상호 관세가 교역의 공정성을 찾을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특히 콕 집어서 유럽연합이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밖에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올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호 관세를 실제로 미국이 부과하면 이건 WTO 규정을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 질서의 훼손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럼 WTO에 뭐 제소를 한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WTO 탈퇴할 수 있다. 이걸 나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무역 분쟁 해결 절차가 아니라 양자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밖에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다. 이렇게 그렇죠. 세상에서 트럼프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요. 네. 이기 때문에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G2의 치킨 게임인데 미국 중국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G2 간의 관세 정쟁이 양방향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미국의 대중 10% 보편 관세는 이미 미국 시간으로 4일 0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맞대응 조치를 시작했는데요. 두 나라가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네.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또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으로 대응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미국 상무부가 5일에 발표한 작년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리 돈으로 430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서명한 대중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보면 만약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하면 우리가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대중 관세율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미중의 관세 전쟁은 이 양 정상 간의 담판을 통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가 네. 이렇게 중국의 맞불 조치가 나왔는데도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끄는 건데요. 특히 중국이 우리도 보복한다라고 하면서 10일까지 엿새간의 말미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 의지를 밝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 할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서 통화하는 걸 꺼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단시간 안에 관세 문제를 합의하는 걸 바라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 게임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퇴로는 열어놓고 있죠. 양국이 협상하겠다는 의사만큼은 거두질 않고 있거든요. 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든 합의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일기 때는 그럼 어떻게 했나? 이 트럼프 일기 때는 무역 전쟁이 개시된 지 18개월 만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이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천억 달러 늘리기로 했었고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를 대가로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게 보류된 그런 상황이 그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한동안은 좀 이런 상태가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보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죽은 아베가 산 이시바를 살렸다. 네, 워낙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단을 이기는 건데 네. 아베 전 총리 덕분에 지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7일 미일 정상회담을 잘 치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이 그 이시바 총리가 아베 전 총리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치켜 세웠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가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한 얘기가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습격을 당한 그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당신을 구한 건 신의 선택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이건 아부가 아니고 직접 만나 감동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아부의 기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시바 총리가 아베 전 총리 통역사도 또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익은 인물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 협상 기술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미국에서도 인기를 끈 드라마 쇼군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자기의 고향인 도토리현에서 제작한 금색 사무라이 투구를 가져갔는데 황금색을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이 취향을 반영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빛 골프채를 선물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일부러 꼭 황금색으로 마스크를 만들어라 이렇게 취향을 철저히 분석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력 덕분인지 회담 분위기가 1시간 50분 정도였는데 내내 좋았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도 이시바 총리를 높이 평가했었다. 이시바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아베 유산이 이시바 총리의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일본 내 평가가 나온 건데요. 네. 이번 미일 정상에서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대미 투자란 선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세 압박을 피해 갔는데요. 대신에 안보 공약들을 좀 철저히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은 피하면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일본을 100% 지킨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끌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부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따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되는 건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습니다. 내부 평가가 있군요. 다음 키워드 중동국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22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아랍연맹 정상들이 27일에 갑자기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집트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아랍연맹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서 충격적이다라는 성명을 즉각 냈습니다. 이건 국제법을 위반해서 더 큰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위기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 구상을 밀어붙이게 되면 본인의 일기 집권 시절의 치적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가자 주민 이전 구상이 이슬람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과는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구상은 이번에 사우디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시켜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수교를 완성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사우디가 방향을 틀면 이거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냐면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까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면 중동의 긴장은 크게 완화되고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을 견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입장은 팔레스타인인의 독립국 수립을 지지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자 주민 다 나가라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는 일단 5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수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수교 안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에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우디가 반발하니까 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랍 쪽, 중동 쪽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아랍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자지구를 고급 휴양지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네. 이 구상 왜 나온 것인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 부분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봄추위가 장독 깬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 봄추위 이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추운 지나고 있는데 네. 되게 춥잖아요. 우리도 너무 추웠죠. 네. 그런데 똑같이 추웠던 나라가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은 아열대 기후라서 맞아요. 네. 우리 생각에는 겨울에도 굉장히 온화하다 이렇게 그렇죠.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극발 한파가 덮쳐서 하루 만에 78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만에 한파가 몰아쳤는데요. 네. 북부 타이베이에서 11명, 최남단인 핑둥에서 10명, 남부 타이난에서 9명 이렇게 78명이 모두 대만 전역에서 사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파로 인한 하루 사망자로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연령이 중부에서 사망한 경우에 54세에서 89세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모두 비외상성 병원 밖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라고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이 대만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에 외곽도서 마쭈 지역의 기온이 5.4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1도 아니면 2도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이렇게 얼어 죽을 한파로 것까지 보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대만이 이제 북위 23도로 북회기선 인근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네. 12월 평균 기온이 17.1도, 1월 그러니까요. 평균 기온은 15.2도, 2월 평균 기온이 15.6도여야 되는데 이게 1, 2도로 떨어지니까 감당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영상 기온 1, 2도였긴 했지만 그리고 그 주거 시설에 온돌 같은 난방 시설이 많이 그런 없잖아요. 대비가 전혀 네, 없겠죠. 아열대 기후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체감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갑자기 한기에 노출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고가 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돌연사의 70%는 기온이 낮은 겨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에서 발생을 한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벗어난 이후에 옷과 양말을 신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외부 공기와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상 기후 네. 현상 이렇게 계속 말씀을 네네.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리을 이응 리얼한 보통의 집. 네, 우리 리얼을 그렇게 쓰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 예. 최근에 틱톡에서 보통의 집이라는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리가 안 된 집의 모습을 그냥 리얼한 그냥 우리 집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SNS에 올릴 때 다 치우고 다 깨끗한 치우고. 부분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사진 찍는 데만 깨끗하게 치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한 반발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SNS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준다. 하지만 내 집은 실제로 이렇다라면서 자신의 집 내부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책장에 책이 제멋대로 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창문에 아이들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택배 상자는 쌓여 있고 신발장은 정리가 안 돼 있고 거실 바닥에 장난감은 좀 놓여져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다른 얘기는 이렇대요. 현실적이어서 좋다. 그동안 내 집은 왜 다른 집들처럼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렇죠. 되는데 마음만 나만 이러나? 네, 맞아요. 내가 너무 지저분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SNS의 모습은 물론 실제랑은 달라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너무 보다 보면 이상적인 기준을 내가 좀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이고 솔직한 집의 모습이 나오니까 좋다라면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층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인데요. 그렇죠. 네. 집값 떨어질라. 부동산 시장에 집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하고 완벽하게 연출된 집이 언제나 더 빨리 팔린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집을 유지해서 그걸 SNS에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사 갈 때는 좀 깨끗한 집 그렇습니다. 사진. 네. 다음 키워드 내 머릿속에 숟가락인데요. 지우개가 아니라 숟가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몸속에 많이 침투를 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작은 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세한 입자. 네. 이게 음식이나 물,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체의 시신의 추이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미세 플라스틱에 얼마나 오염이 돼 있나 뉴멕시코대 연구진이 해봤는데요. 2016년보다 2024년에 사람의 두뇌에서만 50%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관찰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우리 머리에 플라스틱 숟가락이 한 개씩 온전하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의 뇌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돼서 문제라는 건데요. 물론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서 치매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현재는 단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 연구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라는 게 연구팀의 입장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전해드립니다.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Say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but she's so pretty and nice. So I make just one exception, but I fin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오전 인권위원회 건물 깊숙이 진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 회의가 예정된 건물 14층까지 진입해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력을 배치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변론이 열립니다.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거쳤습니다. 2023년에도 56조 원 넘게 덜 거친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연이율 최고 2만%를 받아챙긴 미등록 대부업체와 의뢰비를 빼돌린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의 조직원 6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전년 말보다 57만 명 이상 감소했고 연금 수급자는 41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 교원 정원을 2,232명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교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로 가봅니다. 김정화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 올해 말에 대선이 치러진다고요. 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벌써부터 칠레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는 대선 출마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는 했지만 네. 현재까지 바첼레트가 가장 경쟁력 있는 진보 진영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서 적어도 그녀의 소속 정당인 사회당은 3월까지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적극 지지할 태세입니다. 바첼레트는 1951년생인데요. 올해 73세로 올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만일 또 당선이 된다면 이번이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칠레에서는 대통령직이 바로 연임은 안 되지만 정권 임기를 한번 쉬었다가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3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바첼레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임기를 마쳤고 그 이후에 4년간 쉬다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다시 재집권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바첼레트 다음에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가 다시 바첼레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세바스티안 피네라가 돌아가면서 집권을 한 구도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판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바첼레트가 다시 대선 주자로 나오게 된다면 칠레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현 내무부 장관 카롤리나 또하의 대권 가능성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공직 수행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반등하지 못했고 네. 특히 공공안전 문제라는 풀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그녀만 마음을 먹게 된다면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보수 진영은 어떻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에벨린 마테이라고 하는데요. 대선까지 9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마테이와 바첼레트 두 후보자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둘 다 여성이고 바첼레트는 73세, 마테이는 71세로 둘 다 70대입니다. 네. 바첼레트의 아버지는 공군 준장 출신이고 마테이의 아버지는 공군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네. 소아과 의사 출신인 바첼레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치 경력을 쌓았고 네. 또 UN 여성지휘위원회 총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학과 출신인 마테이 또한 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했었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중상위층이 모여 사는 산티아고의 프로비덴시아 구청장직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영역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차이점은 역시 이념적인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첼레트는 진보를 대변하고 마테이는 보수를 대변하는데요. 이념이나 신념을 떠나서 마테이는 좀 차가운 인상을 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도도하게 군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바첼레트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인물로 여전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마테이가 내건 공약 중 하나에는 칠레의 육로 국경 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다른 남미 국가 사람들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강화 조치로 도랑을 깊게 파고 또 장벽을 높이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폭탄을 설치해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파 대선 후보 중 한 명에는 현재 보리스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합을 해서 56대 44%의 차이로 고배를 마신 호세 카스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을 대표할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좀 지배적입니다. 바첼레트가 만약에 3선에 도전을 한다면 다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요즘 칠레인들은 저마다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연말에 있을 칠레 대선 유력 후보들의 면면을 좀 살펴드렸고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번에 칠레 수능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칠레에서 이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호칭도 특이하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칠레 와서 사람들이 직업을 물어보다가 좀 놀라운 점을 발견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자기 자신을 생물학자 또는 화학자, 수학자 등 전문 직종으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칠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석박사 학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모두 대학교 학사 학위만 소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생물학자라고 소개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생물학과를 나왔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네.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주로 교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라고 소개를 하는 문화라서 칠레 이런 자기소개 방식이 저는 더욱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좀 해보았는데요.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 네, 칠레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전공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전공 실습과 졸업시험, 논문과 논문 방어시험까지 모두 다 통과를 해야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5, 6년 또는 7년까지도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생물학자로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화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호칭으로 평생 불리면서 가능하면 전공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수료자와 졸업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어서 월급이나 또 사회적인 대우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료자와 졸업자 사이의 임금이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임금은 2.6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받는 것 자체도 뭐 석박사 못지않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학자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졸업식도 그래서 날짜가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동기들이 한꺼번에 같이 졸업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같은 해에 입학을 했더라도 네. 개개인의 수료 이후의 진도 상황에 따라서
졸업식에 참가를 하는데요. 봄학기와 가을학기가 나뉘어서 네. 그 기간 안에 논문 방어 시험까지 다 마친 사람들만 모여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칠레 보리치 대통령은 법학을 전공하기는 했는데요. 네. 졸업시험에서 떨어졌고 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서 법학과 수료자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칠레대학교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운동을 이끌면서 두각을 드러낸 결과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현재의 대통령 위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칠레 교육 상황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름나라 칠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해서 주민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 그리고 반미 테러까지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이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예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을 해서 파괴된 건물 다 해체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중동의 리비에라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트럼프는 이전에도 가자 지구가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재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 네. 또 가자 지구를 잘 개발하면은 제2의 모나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나온 발언은 그와 좀 차원이 다른 게 미국이 가자를 네. 장악해서 영어로는 테이크 오버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발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으니까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는 가자 지구를 매입해서 미국이 소유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해서 그 토지들을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사업가답게 토지 분양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그런 예.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다들 주권이 있는 국가들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지역 주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지역 주민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지역 그냥. 주민이 가자 주민인 건지 네. 아니면은 새로 재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될 주민을 말하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부터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모두 제3국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포함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 동안에도 임시로 다른 나라 갔다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영구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이주를. 기자회견에서 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자 지구를 영구 점령하겠다는 거냐라고 한 질문이 나왔더니 약간 논점을 약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장기 소유라고 했어요. 약간 영구 점령과 장기 소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차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리고 좀 거부감도 좀 덜한 단어이기는 그렇죠. 한데 네네. 정말 좀 절묘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가자지구 재개발 다 끝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거냐라는 네.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또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국제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계속 이제 예.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좀 더 이어나가고 설명을 덧붙이면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일단 가자지구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제3국으로 내보낸다. 그럼 일단 비용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죠. 그 네. 돈은 누가 될 것인가 네네네. 그랬는데 트럼프 말 그대로 하면은 미국이 낼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지역에 돈 낼 사람들이 좀 있다.
많다. 뭐 돈 낼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동 아랍 국가들 부자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국가 해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자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아무래도 인접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르단 국왕이 11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또 LCC 이집트 대통령도 이르면은 이달 18일 정도쯤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발언들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또 고강도 관세를 무기 삼아서 이 나라들을 압박할까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이집트, 요르단이 인접국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 면에서도 미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그런 관세 같은 걸로 압박하면은 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이집트가 가자 전쟁 발발한 이후에 이제 그 통행할 수 있는 곳들을 또 막고 이 난민 유입을 막아왔잖아요. 또 대거 또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산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요르단도 최근에 왕정 체제가에 대한 좀 반발이 심해서 시위도 종종 일어나는 등 좀 불안정한 국면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예전부터도 난민 또 오래 거주해온 팔레스타인계 주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반정부, 반왕권 시위가 격화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겁주기 전략이 아니냐. 중동 어떤 갈등을 내가 해결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취임하면.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게 좀 현실화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뱀들,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뱀 같은 국가들 다 포함되겠죠. 그래 이런 뱀 같은 존재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풀스업을 이렇게 좀 흔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워낙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 뭐 국제사회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손을 쓸 마땅한 방안도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을 좀 흔들기 위한 트럼프의 고단수의 어떤 의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도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다양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 이런 구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가 이제 궁금한 지점인데 사위가 뭐 이런 비슷한 제안을 했다. 그게 지금 미국 언론들 또 유럽 언론들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는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머리에서 떠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약간의 그 좀 빌드업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진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사이와의 어떤 커넥션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맞사의 쿠슈너는 일개 행정부 때 그 백악관 선임 고문이기도 했고 중동 특사였잖아요. 그리고 또 쿠슈너 일가가 유대계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도 또 그 부분에서 또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 쿠슈너가 약 1년 전 지난해 2월에 목요일 하버드 대학교 행사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자 지구에 마이애미 같은 훌륭한 해변 지역이 있다.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안가의 부동산은 좀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만약 나라면은 가자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 발언이 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리고 황당하니까요. 그렇죠. 한참 지금 전쟁이 막 치열하게 네. 벌어지고 있고 그렇고 또 황당하고 해서 큰 네. 발언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 같은 해 10월에 트럼프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그렇죠. 그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가자 지구가 알짜배기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호텔을 지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가자 지구가 잘 재건되면은 정말 모나코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발언은 그냥 지나가는 발언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꾸준한 관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네타냐후 총리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 때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하면서 그냥 말로 뱉은 게 아니라 네. 미리 준비한 문건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 가자지구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있다는 거는 사전 준비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 사전 준비하는 이 문건에 사위 쿠슈너도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그렇다고 생각나는 보면은 건 즉흥적이라고 볼 수만은 또 없다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네.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역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네.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런 구상이 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트럼프의 구상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뭐 하마스를 척경하는 동시에 뭐 그 가자 주민들도 다른 데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자체적인 계획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지난 6일에 그 카츠 국방장관의 그 계획에 대한 초안을 보고서가 올라갔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에 태워서 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라몬 공항이나 지중해 연안 아슈도드 항구로 먼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서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이 초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육로로 그럼 가지 않고 왜 항공편과 선박을 통해서 하냐 그러면 육로는 이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집트를 통과한다는 건데 이집트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편과 선박을 해서 이집트와나 아니면 요르단을 건너뛰고 그 외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하고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반자치주 푼틀란드하고 소말릴랜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그 태평양 남서부 총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CBS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실제로 모로코 한 곳과 소말리아 북부 지역 두 곳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푼틀란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또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킬 수도 있다. 미국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이 자기랑 얘기한 다음에는 아마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 이주를 수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또 트럼프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일본은 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아주 여러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모로코 이 지역들 푼틀란드, 소말릴랜드 유력시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우리 하기에는 좀 낯선 지역이죠. 네. 다 이 소말리아 내에 있는 반자치주의입니다. 네. 이 푼틀란드는 1998년 그리고 소말릴랜드는 1991년에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아직 국제사회로는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제안을 수용해서 자기네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을 수용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푸틀란드 그
뭐 장관, 부장관이 뭐 기꺼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정말 끔찍한 발상이다. 소말리아 자체도 어떤 어렵죠. 민족적인 갈등, 인종적 갈등이 있는 국가이고 거기 아주 깊은 상흔이 있는 국가인데 글로 이주시킨다는 건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 6일에 뭐 이렇게 뭐 주변 국가 유럽 국가들이 이걸 비난하니까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니네가 그렇게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비난한다면 니네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들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로 이주시키는 거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할 초기부터 너무 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자치 정부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글로 이주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자치 정부를 인정하고 어쩌면은 두 국가 해법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쉽지 않겠네요.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어떤 세력들은 지금 서한 지구도 싹 쓸어 버리려고 하는 속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지금 군사 작전이 가열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트럼프 이 가자지구 구상이 가진 문제점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 미국이 전후에 여러 나라에서 재건 계획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재건이고 또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재건에 또 힘을 쏟은 적이 있고 또 이라크 전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어떤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미국이 개발하겠다라는 건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국제적으로 혼란과 또는 논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국제법 위반 상황이죠. 국제법 위반, 인종청소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미국이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국제적으로는 정말 혼란할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가자지구 모델을 따를 국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을 둘러싼 논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